네, 제 7편 전자정부입니다. 제가 전자정부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전자정부와 관련된 내용을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가끔씩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항상이 아니고 아주 가끔씩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문제를 내려고 들어가면 그렇게 전자정부에 관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기가 어려워요. 뭐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된다는 내용들도 사실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문제 내기도 살짝 어렵기 때문에 뭐 자주 많이 나온다는 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꼭 알아야 될 문제는 나와야 되고요. 특히 주의할 것은 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새로운 정부가 추진한 뭐 전자정부적인 요소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관련된 법률이죠. 관련된 법률의 내용 중에서 아주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제가 책에서 서술한 내용 정도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책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정부의 개념 및 이념적 기초입니다. 우리 전자정부법이 있는데요. 전자정부법에서는 전자정부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 첫째죠, 그죠? 첫째, 업무를 전자화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행정기관 등이 상호 간의 행정 업무. 셋째는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첫째는 업무를 전자화하고, 둘째는 상호 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내용을 제가 아래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업무를 전자화하고, 그리고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목적 중심으로 보자면 전자정부는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기본적인 행정이 항상 추구하는 그 컨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한 가지 특징으로 보자면 전자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전자정부가 기존의 관료제와 다른 점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자정부란 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행정체제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부의 이념적 기초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행정 내부의 효율성이 제고고요. 두 번째는 행정 외부와의 관계입니다. 당연히 이거는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자정부는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행정 내부의 효율성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행정 내부의 변화는 크게 기관 내부의 효율성 제고 차원과 기관과 기관 상호 간의 정보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차원으로 대별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와 내부의 효율성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국토부와 과기정통부 간의 이런 행정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행정 외부와의 관계는 민주성인데, 민주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전자민주주의입니다. 이 디모크러시죠.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란 어떤 건지 정의를 한번 볼까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책 및 행정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의사소통의 모습을 통칭하여 표현하는 것이 전자민주주의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민주주의 방법으로는 전자투표, 온라인 참여, 전자의정보고, 인터넷 설문조사, 전자청원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이 전자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이 공헌과 한계 중에서, 공헌은 여러분 다 알고요. 한계가 중요하겠죠. 이것을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봅시다. 그러나 전자민주주의가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렇죠. 그 정보에 대한 신뢰성 문제, 정보의 과부하로 시민들의 판단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또한 전체 인구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사람들의 소수에 불과하여 전자민주주의의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죠. 자, 청와대 게시판에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고 좋아요라고 동의를 올리고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 명이에요.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20만 명, 30만 명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을 대표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큰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겠죠. 또한 정보의 편중, 정보는 많이 활용하는 사람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 소유와 이용 능력의 격차, 참여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전자민주주의의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거버넌스가 있어요. 전자 거버넌스. 전자 거버넌스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정부, 기업, 시민들, 다양한 행위자들이 서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차원적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다차원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 만드는 게 이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버넌스에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 외부와의 상호작용, 주민 참여와 정보의 공유를 강조하겠죠. 서로 간에. 이런 차원에서는 웹 1.0, 웹 2.0 이런 개념을 중요합니다. 웹 1.0은 자, 이런 포털에 통하여 정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웹 2.0은 플랫폼을 통해서 중심으로 정보에 대한 개방, 참여, 상호간의 정보의 공유, 협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이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웹 2.0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웹 2.0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웹 3.0 모바일 및 클라우딩 컴퓨팅이 많이 나오는데 웹 3.0 환경은 참여, 공유, 개방에서 기존의 웹 2.0의 참여, 공유, 개방에서 개인화, 지능화된 맞춤형 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 중심이 되며 개인이 판단하고 추론하는 웹 개발 활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통상적으로 말하는 웹 3.0이다. 자,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주요 내용은 제가 여기서 주로 이 전자정부법과 정보화 기본법을 다룹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우리는 크게 이 챕터에서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쟁점은 이 두 가지 법률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의 기본은 전자정부법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어느 건 어느 쪽에서 서술하고 있느냐의 문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전자정부에 대한 기본법은 전자정부법인데 이 전자정부법을 중심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전자정부에 관한 기술된 내용들이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이런 두 가지 쟁점을 공부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전자정부법과 정보화 기본법의 차이입니다. 전자정부법은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업무 처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공무원이 됐으면 자, 어떤 식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 그런 원칙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제공 활용, 전자적 민원 처리, 행정 내부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정부란 뭐고, 전자정부의 기본기를 어떻게 수립하고,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동이용,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실용화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자정보법이고요. 정보화 기본법에서는 국가정보화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정책 수립. 이건 정말 기본 우리가처럼 행정에 들어가서 서류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전체 국가를 어떻게 한다는 움직인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전체의 정보화의 기본 방향, 정책 수립,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이런 것들이 내용이 들어있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는요. 정보화 정책관을 임명하도록 했어요. 정보화 정책관. 어디에?
예, 그리고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런 정부와 정책관과 협의회 구성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자정부법이 아니라 국가정부와 기본법에서 정부와 정책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 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정부와 기본법에서 정부와 정책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는 이제 전자정부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쭉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규정하고 의무적으로 두고 있냐는 내용들인데 암기하지는 마시고 쭉 읽어보면 웬만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당연히 전자정부법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를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행정 내부의 효율화, 이를 위하여 공공기관 내의 전자적 행정관리와 기관 상호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둘째는 일반 국민 및 기업 등에 대한 전자정부 서비스의 제공과 활용에 대한 내용, 셋째는 전자정보기술의 도입을 통한 전자정부 운영 기반을 강화하는 이런 정보기술 아키텍처 이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전자공부에서 구입한 건데 외우지 마시고 자 봅시다. 특징적인 내용을 제가 쭉 집어서 볼게요. 전자적 행정관리.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활용되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우리나라는 종이문서 원칙이 아니라 전자문서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전자문서가 문서 처리 하나의 예시가 아니라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야 돼요. 예. 예외적으로 종이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전자서명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공인전자서명이라는 말이 없었고 전자서명이라는 말을 쓰니까 이 부분은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정부의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정부법에서는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 그냥 공인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없어지고요. 자, 지워버리세요. 여기도 공인 지우고. 전자서명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의무를 정부에 부과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도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행정에서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지만 추가적으로 일반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자. 행정 업무 및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 자,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적 시스템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적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통합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통합 전자 시스템을 구축해 있다는 얘기고요. 자, 요걸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온나라 시스템이에요. 온나라 시스템. 전자적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이 온나라 시스템에서는 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봐서 개별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놓고요. 또 이 사람 성과관리 시스템, 고객관리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합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기록물 관리 시스템도 여기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온나라 시스템이 개인의 업무 시스템이지만 또 통합 시스템이기도 하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온라인 원격회의 보시면 행정기관에서 원격지간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는 온라인 영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이런 의무도 부과되어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 만든 법률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특정 직원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닌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격 형태를 스마트 워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마트 워크 센터에 가면은 이런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자, 종이 문서의 감축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전자정보의 조기 구현과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 달성을 위하여 종이 문서의 감축 노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종이 문서의 감축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상당히 선진적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해야지 다른 기관과 행정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겠죠, 편리하게. 그래서 이 공동이용 대상을 법률에가 공동이용 대상의 행정정보로, 그럼 어떤 정보를 서로 공동이용해야 되느냐?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어떤 걸까요? 민원사항, 서로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행정정보나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 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이런 것들은 서로 공동이용해야 된다. 행정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행정정보, 반드시 필요한 행정정보,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을 하겠죠. 그러나 법률에 조문이 있는 겁니다. 전자정보법에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당연하죠.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하면 북한이 또는 다른 나라가 다 봐버리겠죠. 자, 전자적 행정 서비스의 제공. 전자적 민원 처리와 통합 전자민원 창구. 우리나라의 통합 전자민원 창구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통합 전자민원 창구는 꼭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존의 민원24 명칭을 정부24. 그래서 우리나라의 통합 민원 전자 창구는 정부24. 정부24에서는 개인과 관련된 각종 생활정보, 민원 서비스, 정책정보, 인터넷 및 모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24는 전자정부 포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러분, 정부24에 한번 이거 어플 다운하거나 컴퓨터로 정부24 제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어메이징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 사용 안 해요. 좀 신기하죠?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정말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연금, 저는 사학연금을 받잖아요. 그 연금이 얼마 나올까? 연금도 나오고요. 내가 이때까지 뭐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가지고 뭐 미납된 것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제가 판교 IC에서 1,000원 안 냈는데 그게 여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냈어요. 또 있죠. 그 다음에 뭐 운전면허 이런 거 갱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이런 것들도 아마 여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부24. 정부24에 들어가면 거의 모든 데 여기 있잖아요. 연금 수령액, 운전면허 갱신, 세금 미납 상태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든 건데 국민들의 활용도는 좀 떨어져요. 자, 그 다음 전자정부의 제공과 이용 촉진. 전자정부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장은 국민의 공공복리 향상, 복지 향상 및 편의 증진, 국민 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 설립 등 기업 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전자정부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뭐 이런 의무를 주고 있다. 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수립도, 이런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견 수립도 절차를 병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만약에 행정절차법에서 우리가 뭐 입법 예고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 수렴을 임의조항이 아니라 이 강행조항으로 해석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 전자정보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 뭐 이거는 주관식 공부하는 행정학에는 이거 안 나오죠. 이거는 행정학의 선택 과목으로 정보체계론이 있기 때문에 정보체계론에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학 공부는 뭐 잘 안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은 혹시 여러분 면접이나 뭐 이런 데서도 좀 풍부한 상식을 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뭐 사이버 범죄, 전자감시 사회의 가능성, 그다음에 정보 격차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새로운 정보기술과 전자정보 봅시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블록체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생각하면 이 블록체인 기술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만약에 정부에 블록체인 기술을 간단히 얘기하면 뭡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자, 여기 A라는 정보가, A는
A라는 사람이 A라는 정보에 어떤 기술이 되어 있겠죠. A라는 정보는 어떤 기술이 됐다. 이것들을 주위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해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수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거짓말인 게 노출된다는 거죠. 이게 블록체인. 그야말로 정부 내에서의 어떤 정보의 신뢰성을 서로가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죠?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면 이런 것들이 전자정부에도 도입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자증명서의 발급, 이런 것들도 발급 유통하는 것들도 가짜 증명서의 발급이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자증명서의 발급.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겠죠. 왜?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되면은. 그 다음에 또 전자투표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짜 투표가 발견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경기도 따복 공동체에서 전자투표 형태의 주민 제한 공모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 여러분들 다 이런 거 다 알겠지만은 살짝 다르긴 한데요. 내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 마련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 프로야구를 하게 되면 프로야구의 홍길동 타자가 지금 3할 4푼을 쳐요. 3할 4푼을 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내가 3할 5푼을 친다고 거짓말로 속였어요. 그런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프로야구 1군에서 3할 4푼을 친다는 건 엄청난 많은 정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뭐가 연관되어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3할 4푼은 투수들이 그죠? 피안타이로가 연관되어 있죠. 투수들의 안타가 여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 3할 4푼이라는 것을 3할 5푼으로 바꾸면은 이 모든 정보가 다 수정이 돼야 돼요. 안타 개수 뭐 이런 것까지 싹 다 우리나라 프로야구 정보가 다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봅시다. A라는 또 투수가 10승인데 본인이 15승이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정보들을 또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 해에 이 팀이 올린 총 승수에서 이 사람이 비율을 합쳐서 투수들의 승이 총 승수가 맞아야 되는데 5승이 오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정보들이 함께 얽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수정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블록체인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생성된 지식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거나 변화 환경을 예측하기 위한 정보 기술로 정의될 수가 있겠습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데이터의 활용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국가안보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정하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죠?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하도록 하게 하고 있다. 요 원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